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무얘기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공부할 때 부가가치세는 징수하는 방식을 거래징수라고 학습을 하죠. 그에 비해서 소득세는 과세하는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둘 다 징수는 하는 거예요. 세금이라는 걸. 근데 부가가치세에서 말하는 거래징수라고 하는 방식과 소득세에서 말하는 원천징수라는 과세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번 시간에 그 VS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천징수라는 건 그거죠. 소득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소득이라는 건 누군가가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대가를 받는 거죠. 그 누군가를 우리는 소득자라 부르고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있죠. 그러면 얘가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때 원천징수라고 하는 과세 방식은 소득이라는 게 발생되는 그날, 100만 원이라는 돈을 이 사람에게 줘야 되는 그날 아싸리 세금을 징수해버리고 그 징수된 세금을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귀찮지만 미리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세금을 미리 떼어내는 제도. 그럼 이렇게 과세가 되는 방식의 세법은 어떤 세법이 원천징수라는 과세 방식을 적용받습니까? 그러면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이제 법인세는 일부 소득이에요. 대부분은 다 어떤 세금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징수 방식이냐면 소득세죠. 법인세에서는 이자 정도밖에 없어요. 법인세는 이자 정도 빼고는 원천징수? 기본적으로 징수하지 않죠.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건 어느 세법을 공부할 때 등장하는 용어냐면 소득세. 이렇게 다양한 세금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과세 방식은 과세관청 입장에서 보는 완벽한 방식인 거야. 퍼펙트한 방식. 왜냐하면 100만 원이라는 소득이 지금 발생되고 있구나를 미리미리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금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누락하거나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미리미리 제도화해서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수해서 국가가 세금을 미리미리 상대방으로부터 납부하게끔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 확보가 완벽하고요. 안정적이죠. 그리고 소득자들은 내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기 전에 미리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을 징수를 당하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도 편의성이 높죠. 이 제도에서 가장 크게 띵 하고 머리가 아픈 사람들은 사실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예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들은 돈도 주죠. 세금도 계산하죠. 그것도 대신 신고 납부까지 하죠. 이때 등장하는 개정 과목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금인 거죠.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 돈. 그 세금을 예수금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원천징수라는 과세 방식은 과세관청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 방식인지, 그래서 원천징수는 퍼펙트한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거래징수라고 하는 징수 방식은 사업자가 누군가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에서는 그것을 공급이라고 부르죠. 사업자가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데 그 공급받는 자가 누군지 상관없고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세금을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해 뒀다가 신고 납부하는 거죠. 이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영세율이 아니고는 죄다 10%고 그 10%를 거래할 때 징수하는데 원천징수랑 다른 방식은 원천징수라는 방식은요. 방금 전에 요 돈을 100만 원이라는 소득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원천징수세율을 3%라고 가정했을 때 3만 원이라는 100만 원의 3%인 3만 원을 차감하고 주는 거죠. 떼어내서 3만 원을 계산해서 3만 원은 돈을 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대신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세금으로 신고 납부를 미리 하고 100만 원에서 3만 원을 제한 97만 원만 소득자가 지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만 원이라는 소득 중에 3만 원이라는 세금을 미리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 이게 이제 원천징수니까 100만 원에서 3만 원이 차감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감되고 신고 납부하는 과세 방식이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래징수는 조금 다르죠? 만약에 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라면 이 금액에 10%라는 부가세가 어떤 식으로 징수되냐면 여기에 10%가 붙는 거죠.
붙어요. 그래서 110만 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징수를 하고, 얘가 그러니까 110을 줘야만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 110만 원이라는 돈을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겠죠? 10만 원까지 포함해서 110만 원을 들고 있다가 그 중에 100만 원은 자기 매출이니까 들고 있고, 나머지 10만 원이라는 부가세를 부가세법상 신고 납부하는 기한 안에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대신이에요, 대신. 둘 다 대신인데 금액이 달라지죠. 원천징수는 100만 원에서 3만 원이라는 원천징수 세율을 차감하는 방식이고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가 달라붙는 방식이죠. 그래서 10만 원을 납부해요. 여기서 뭐 나중에 또 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원천징수라는 방식과 거래징수라는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이 퍼펙트하냐고 물어보면 원천징수가 퍼펙트하다고 부릅니다. 거래징수는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왜 문제점이 많냐면 이 사업자들이 100만 원, 10만 원 상대방한테 다 거래징수 당해놓고 110만 원이 내 수중에 들어오는 순간 이게 전부 다 자신이 번 돈이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하죠.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110만 원이 아까워. 10만 원이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한단 말이죠. 자기 돈이 아닌데.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징빙이 완벽하기 때문에 징수되는 제도 자체가 퍼펙트해 보이긴 하지만 구조 자체가 사업자들이 자기가 번 돈이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폭탄 업체들이 등장하게 되고 세금의 체납률이 가장 높은 세금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입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110만 원을 받는 순간 110만 원이 자기 돈인데 이 중에 1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꾸 체납해요. 이런 문제점이 생기죠. 그래서 원천징수가 상대적으로 퍼펙트한 제도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 예시를 하나 가지고 설명을 좀 들어볼 건데, 우리가 봉사료라고 하는 게 부가가치세든 원천징수를 공부하든 등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봉사료가 원천징수라는 과세 방식으로 소득세법상에서 징수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봉사료가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돼서 거래징수라는 방식으로 봉사료가 징수가 되기도 해요.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볼게요. 봉사료라는 특정 예시를 통해서. 자, 한 가지 이제 우리 전산세무 2급 또는 세무 1급 세무 시험을 보실 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과세표준에 포함을 합니까 맙니까? 포함을 합니까 차감합니까? 라는 공부를 하실 때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파트에 뭐 순서는 상관없고요. 음식이나 숙박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공부할 때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봉사료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공급 대가와 구분해서 기재가 되고 종업원에게 그 봉사료를 지급했다면 포함하지 않는다. 단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 수익금액에다가 포함을 해버리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으니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그럼 뭐야?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달라진다는 뜻이죠. 종업원의 봉사료가 이렇게 했다면 별도로 간다.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했다면 포함한다. 그래서 포함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봉사료가.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급하냐는 결국에 징수가 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징수가 되는 달라지는 과세 방식을 두 가지 세법을 적용해서 한번 징수를 좀 해볼게요. 먼저 봉사료 중에서 소득세법이 적용돼서 원천징수가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비싼 호텔 가시면 뭐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종에서 여러분에게 종업원들이 오죠. 종업원들이 와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봉사료가 결제가 되는데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그 봉사료가 원천징수가 되는 경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봉사료가 원천징수가 되려면 반드시 요건을 모두 다 충족을 했을 때 원천징수라는 과세 방식이 적용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서비스업이에요. 사업자가, 그러니까 호텔이야, 호텔. 호텔 가면은 커피 한 잔 시켜가지고 커피 한 잔 마셨는데 세금을 또 내라잖아. 그치? 그게 봉사료와 관련된 세금이 또 붙을 수 있거든. 그때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어떤 서비스가 용역이죠?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종업원들이 당신에게 열심히 서비스를 해줬으니 그 봉사료를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발행할 때, 공급을 제공받은 자들에게 발행할 때 대가와 함께, 그러니까 서비스와 관련된 커피 한 잔의 가격과 구분해서 기재하는 게 첫 번째야. 커피 한 잔 가격에 봉사료가 포함되어지 않고 별도로 기재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그렇게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얼마가 됐든 그 금액은 해당 종업원에게, 봉사해준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그 봉사료라는 금액 자체가 소액이면 안 되고요. 내가 이제 커피를 마셨을 때 그 공급가액에, 커피의 공급가액에 20%라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그러면 봉사료가 원천징수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종업원에게 지급했다면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했다고 하는 걸 그 종업원에 자필 서명이 있는 지급대장을 작성해서 제출한다. 이 모든 게 충족이 되면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지급했다는 얘기는 종업원이 개인이죠. 개인에게 돈을 줄 때는 어떻게 가죠? 징수하죠. 근데 그 징수는 개인이 그 호텔에서 일하고 받는 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가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징수가 되고 징빙은 어떻게 발행되는 것인가? 그 징빙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좀 이렇게 봤죠? 그럼 예를 들어서 숫자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손님이 서비스 가격이 얼마입니까? 호텔에서 이제 한 하룻밤을 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서비스 대가가 얼마인지 보니까 50만 원이래요. 근데 50만 원은 당연히 부가세가 별도죠. 대부분 부가세 별도 가액으로 기재를 하는 편이죠. 그러면 50만 원이라는 금액에 우리는 얼마의 부가세를 부담합니까? 5만 원의 부가세를 부담하는 게 이제 기본인데, 여기서 짐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때 잘 서비스해준 구분 기재하는 봉사료가 발생됐어요. 그 봉사료가 20만 원이래요. 자, 여기서 봉사료가 20만 원인데요. 공급가액이 50이었죠. 그 50만 원에 20%가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초과했네. 20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러면 서비스는 50만 원이라는 금액의 20%를 초과한 20만 원이기 때문에 봉사료가, 이때 봉사료는 20만 원이고 그 2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에서 원천징수가 되고 지급된다. 그리고 반드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모든 것이 충족이 되었을 때, 이때 우리가 이제 소득세 공부를 할 때, 사업소득 공부할 때요, 면세 인적 용역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될 때 기본적으로는 3%이지만 봉사료 수익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5% 징수한다.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죠?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 봉사료입니다. 그래서 5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0.5%가 과세가 돼서 20만 원에 5.5%가 적용된 11,000원이 원천징수가 그 근로자, 봉사한 직원에게 지급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20만 원 지급할 때 11,000원 차감하고 나머지를 봉사한 직원의 통장에 꽂아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급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원천징수가 되면 봉사한 직원은 20만 원 중에 11,000원을 차감하고 지급받을 것이고, 자, 문제는 회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봉사료까지 결제가 신용카드로 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누군가가 결제를 했다면 어떻게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기재가 될까요? 첫 번째, 이 회사의 매출은 봉사료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매출은 50입니다. 그쵸? 근데 그게 부가세가 별도래요. 그럼 부가세가 50만 원에 10%인 5만 원이 붙었겠죠. 근데 신용카드에 모두 찍혔냐면 20만 원이라는 봉사료가 찍힌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이라는 금액에는 부가세가 붙습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는요, 두 가지의 세금이 동시다발로 20만 원에 붙는 경우는 평생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세금을 체계 잡지 않았겠죠. 자, 그럼 20만 원은 둘 중에 하나야. 부가세가 붙든 소득세가 붙든. 근데 이 경우는 부가세가 안 붙었죠. 소득세가 붙었죠. 그러면 이 소득세는 이 신용카드 전표에 발행이 되지 않죠. 자, 20만 원은 별도로 자필 서명을 받은 지급 대상을 지급할 때 5.5%만큼을 징수해서 지급을 할 거고, 그러나 그 20만 원이 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가 나중에 결제할 때 20만 원은 그러면 신용카드로 같이 결제합니다. 라고 하면 실제로 토탈 결제가 되는 신용카드 전표는 7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 금액은 50만 원 불가하죠. 50만 원에 부가세가 붙은 거고요. 20만 원은 원천징수가 되는 거예요. 한 신용카드 안에 부가세도 있고
소득세로 원천 징수가 돼서 징수가 되는 봉사료도 같이 기재가 된 거죠. 이게 구분 기재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비교해서 이번에는 부가세법에 따라서 거래 징수가 되는 경우를 좀 볼게요. 아마 그러나죠. 여러분이 호텔 봉사료를 얘기할 때 텐텐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야. 이 텐텐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건데 손님이 서비스 비용을 50만 원을 결제하는데요. 부가세가 별도예요. 나도 알아요. 자, 부가세는 항상 10%죠. 자, 근데 이번에는 구분 기재하지 않아. 봉사료를 이 호텔은 서비스 비용의 일부라고 판단해.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발급될 때 봉사료를 그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전체 매출을 호텔은 얼마로 인식하게 되냐면 70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70만 원에 부가세가 10%가 붙기 때문에 7만 원이 붙으니 신용카드 전체 금액은 77만 원이 발생되는 거죠. 금액의 차이가 생기겠죠. 20만 원을 이 금액에 포함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료에도요, 10% 부가세가 붙을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면 20만 원이 이 50만 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70이 과세 표준에 포함되고 시작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이 중에 50만 원만 부가세가 붙고 20만 원에는 부가세가 안 붙는 꼴이 아니라 원천징수로 과세하지 않으니 이제 부가세 전액 거래징수가 되는 과세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가 전액이 되기 때문에 이 호텔의 입장이 사업자, 호텔이라는 사업자의 이 20만 원이라는 봉사료가 어떻게 구분이 되냐,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과세표준 및 또는 매출액이 된다는 뜻이죠. 또는입니다. 부가세가 과세가 되면 원천징수, 소득세 과세하지 않아요. 근데 소득세 원천징수가 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한번 요거를 그대로 이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를 전부 다 호텔의 일정 서비스 금액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가세 별도라고 하는 금액에 50만 원만 붙는 것이 아니라 70만 원 전액에 10%가 붙기 때문에 전체 결제되는 금액은 77만 원으로 금액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경우에는 봉사료와 관련해서 별도로 지급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하는 호텔의 직원들은 다 월정액으로 고정급을 받겠죠. 아니면 실적이 좋으면 더 많은 수당을 받겠지만, 자, 그것은 자체적인 기준이고요. 그러면 이 봉사료가 부가세를 과세가 되는 이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 금액을 어떻게 징수하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 같은 것들을 이제 작성하게 되는 것이고 구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비교를 조금 해볼게요. 소득세에서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에서 거래징수가 되는 게 동일한 봉사료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될 수도 있느냐? 과세가 되는 방식을 사업자가 대부분 사업자 자체 정책에 의해서 선택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원천징수라는 과세 방식이 봉사료에 발생되면 반드시 구분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은 그 회사의 과표가 되고요. 부가가치세는 그 금액의 10%가 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떼어내서 사업자의 매출과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고 봉사료 20만 원은 신용카드 전체 금액에 기재가 되긴 했지만 그 자체가 20만 원이 봉사한 직원에게 직접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만 원을 별도로 원천징수하게 되는 거예요. 5.5%라는 과세 방식으로. 왜냐하면 부가세가 과세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75만 원이 전체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방금 전에 20만 원이라는 봉사료를 이 전체 호텔과 관련된 서비스 가액에 공급 가액에 포함이 돼버리면 이 전체 금액에 그냥 부가세가 붙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봉사료는 없는 채로. 그럼 전체 금액은 77만 원. 그럼 똑같이 50만 원이라는 서비스 가격과 봉사료 20만 원이라는 겉으로 보이는 결제 금액은 비슷해 보이는데 토탈 금액이 결제되는 전체 금액을 비교해보면 2만 원의 차이가 생기죠. 그 2만 원의 차이가 결국은 봉사료에 또 10%가 붙은 그 2만 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봉사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호텔은 대부분 텐텐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했잖아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 어디 갔어? 요 부분이죠. 일명 텐텐. 그게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50만 원에도 부가세가 붙지만 20만 원이라는 서비스, 봉사료에 대해서도 10%가 또 붙어서 2번 붙는다. 그래서 텐텐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서비스가 50만 원이면 50만 원의 10% 정도를 봉사료에 기재하기도 해. 그래서 텐텐이라고도 불러. 여러 가지 이유에서 텐텐이라는 용어는 자기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원천징수로 과세가 되는 것인가, 어떤 소득에 대해서 또는 거래징수가 되는 방식으로 과세가 될 것인가, 이것은 소득세법에 적용된다는 뜻이고 이것은 부가세법이 적용된다는 뜻인데 이게 충돌되진 않아. 이렇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또는인데 우리가 소득세 공부할 때 사업소득 중에서 원천징수가 되는 것 중에 사업소득은 원천징수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예외적으로 면세 인적 용역에 대해서 3% 또는 5% 된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 면세가 뭐가 면세냐? 이 면세가 부가세 면세를 의미하는 거야. 부가가치세가 면세이기 때문에 그 인적 용역에 대해서만큼은 원천징수를 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어떤 방식으로든 과세가 돼서 그 소득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면세와 관련된 부분이 부가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개인 인적 용역이다 보니까 그냥 돈을 주고받으면 과세가 되지 않을 테니 미리미리 돈 주고받을 때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 자료를 남겨놔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라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가세가 면세이기 때문에 소득세로 과세가 되었던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잠깐 열어볼 건데요.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라고 하는 직계표가 하나 있는데 그 직계표를 잠시 제가 열어보면 열어볼게요. 자, 열어서 요 아래쪽에 뭐 날짜 아무거나 날짜 찍고 들어가서 좀 볼게요. 숫자를 이렇게 지워놓고 방금 전에 이제 요 양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해당 양식 중에 요거 있었죠, 요거요. 자, 70만 원에 7만 원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77만 원이면 얘는 신고 들어갈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신용카드의 과세 매출 금액에 이렇게 신고하면 끝이죠. 어차피 자기의 매출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요거였다면 그럼 여러분 75만 원이 전체 발행된 금액은 맞죠? 근데 이 중에서 이 회사 입장에서 매출로 신고 들어가는 금액은 요거죠. 그리고 20만 원은 봉사료 수익 금액인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든지 진짜 매출과 매출이 아닌 봉사료라는 걸 기재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55만 원을 과세 신용카드 매출에 넣고요. 요 아래쪽에 봉사료라는 거 있죠.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볼 때는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는 게 시험에 나온 적이 뭐 한 번도 없을 거야. 우리하고 관계없는 업종이니까. 근데 아마 이제 봉사료가 중요한 업종은 반드시 이렇게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지요. 보세요. 이 봉사료 20만 원은 이 호텔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호텔의 매출입니까? 봉사한 직원의 소득입니까? 봉사한 직원의 소득이잖아. 신용카드 직계표에 발행된 것 뿐이지. 호텔의 매출은 얘로 신고하는 거죠. 부가세를 신고하는 금액은 얘가 들어가는 거죠. 얘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신고하는 거죠. 원천징수라는 방식으로. 그런데 어쩌다 보니 신용카드 전체 금액은 75만 원짜리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 기재하는 것이 매우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제가 이 봉사료 수익 금액에 대한 영상을 제가 처음에 채널을 이제 실제로 해야 되겠다. 운영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날부터 매일매일 촬영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가 그리고 이제 이런 별거 아닌 PPT 이런 거 하나 양식 만드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왜냐면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내용이 잘 전달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미루다가 결국에 이제 만들게 되었네요. 아주 기쁘네요. 제 개인적으로. 자, 좀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될 것인가? 그렇다면 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로 과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라면 상대방에게 거래징수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원천징수하는구나.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에서 과세가 되었다면 그때는 부가세가 거래징수되었기 때문에 원천징수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든 저렇든 둘 중에 하나로 과세가 되는 방식의 기본적인 패턴은 부가세법상에 신고 들어가는 금액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제가 지금 강사이기 때문에 강사료, 강의료, 이 강의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다양해요. 제가 특정 어떤 기관으로부터 강의료를 받아. 그러면 저는 개인이죠? 제가 뭐 세금 계산서를 상대방에게 발행해줘서 이 기관이 자기가 비용 처리할 때 세금 계산서로 신고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돈을 줄 때 원천징수하고 주겠죠. 제가 징수되는 방식은 3%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거든요. 어떤 회사가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에 의뢰를 했더니 이 교육기관이 이 회사에 맞는 강사들을 보내주고요. 그리고 이 기관이 이제 이 교육기관에다가 돈을 줘요. 근데 이때 교육기관에 돈을 줘야 되는데 이 교육기관이 징빙을 줄 수 있다는 거야. 그 징빙이 뭐냐면 계산서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 기관이 교육기관에게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계산서를 발급을 받아서 계산서로 비용 처리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겠죠? 왜 계산서가 발행되죠? 면세 인정 용역이니까. 케이스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교육기관이 계산서를 발행해 줄 테니까 돈 주세요. 그럼 300만 원이라는 돈을 서로 주고받을 때 부가세 과세합니까? 아니요. 면세니까요. 그럼 원천징수합니까? 아니요. 개인이 아니니까요. 대신 면세인데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거래만 가지고 보면 계산서라는 징빙이 있으니까. 단 이걸 결국은 누가 한 거죠? 강사들이 한 거죠. 그럼 이 교육기관이 이 강사에게 돈을 주겠지, 이후에. 그때 원천징수하겠죠. 3%. 아니면 뭐 이 강사들이 이 회사에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들이라면 근로자들이 원천징수 당하는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가 되든지.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줄임말이라면 케바케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다. 근데 이게 가장 큰 구조는 부가세법상의 면세라면 원천징수, 과세라면 부가세법상의 거래징수. 그러나 방금 전에 얘기했던 기관과 기관 간의 거래라면 서로가 법정 징빙에 의해서 징빙이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때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면세 거래일 수도 있다는 것. 뭐 이런 각각의 완벽하게 이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암기해버리고 끝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다양하니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미루었던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의 거래징수라는 방식과 원천징수라는 방식을 비교하는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해당 영상으로 거래징수와 원천징수를 잘 이해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